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박영국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강의로는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한국사 전체적으로는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지사항 먼저 전달을 할게요. 이제는 교육부에서 온라인 개학을 했고 실질적으로 다음 주부터 고3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그보다 일주일 뒤인 16일 날 개학이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과목에서 실제로 연습을 해봤잖아요. 우리 충남삼성고는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앞서서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큰사넷에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영상을 미리 보고 오고 그리고 선생님과 쌍방향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동영상을 미리 보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학습 게시판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주소를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소창으로 들어와서 선생님과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도 보고 해당하는 교과목 시간에 수업학습 게시판을 확인해서 줌 프로그램을 들어와서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수업도 진행한다는 점 알고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어차피 그 해당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는데 왜 동영상을 따로 보고 와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할 텐데 그 이유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8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온라인 수업을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연습을 해봤는데 선생님의 최초 목적은 이 동영상을 올려주면은 그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받고 문제풀이를 하고 교과서 사료 해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탭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 조금은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은 이전처럼 미리 보고 오고 그래서 내용적인 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PPT를 활용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업학습 게시판에서 반드시 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에 그 줌을 통해서 수업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일제강점기 정치사 부분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정치사 부분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이 부분 배우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라고 재미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좀 한편으로는 씁쓸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힘이 없어서 저렇게 약탈만 당했을까? 빼앗겼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오늘 그 빼앗김과 약탈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1910년에 일제강점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근대사의 처음부터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 40여 년간 50여 년간의 시간 동안 근대사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가는지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근대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근대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죠. 자신의 아들이었던 고종을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은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는 어떤 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조금 비슷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만약에 외국에서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뭐 다른 나라에 가거나 이런 거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유교적, 성리학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흥선대원군은 펼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10년간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결국에는 아들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이 고종과 함께 정치를 시작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개화파라고 불러요. 즉 개화파, 문을 열고 서구의 문물을 문화를 받아들여오자라는 하나의 무리입니다. 근데 이 개화파도 한 가지 색깔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개화파도 그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아올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온건개화파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되 롤모델이 있어요. 그 롤모델이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청나라죠. 청나라처럼 동양의 성리학은 유교적 질서는 잘 지킨 채 서양의 기술만 받아오자라고 하는 온건계합파가 있었고, 반면에 급진계합파는 자신의 롤모델로 어느 나라를 삼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완전히 싹 뜯어고쳐서 정신과 문화, 기술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와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계합파로 나누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문을 열었어요. 서구의 문물이 들어옵니다. 어떤 거 변화를 해요. 국가의 재정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차별을 받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옛날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옛날 방식으로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즉 총을 들고 신신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무기를 들고 과거의 전술로 싸우는 이 군인들이 차별을 받기 시작했고, 그 차별에 저항해서 나온 사건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명성황후도 도망가고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켰어요. 근데 이 명성황후가 어느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청나라 군인이 들어와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가지고는 청나라와 그리고 일본이 동시에 누가 더 많은 이권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 온건계합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청나라 쪽으로 조금 무게가 기울어지는 가운데 급진계합파가 이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온건계합파보다 급진계합파 방향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싶으니까 3.1천하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온건계합파 세력들이 모두 모여 축하연을 펼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불이야! 라는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황급히 빠져나온 온건계합파들을 밖에서 기다리는 거는 일본 군인들이죠. 일본 군인들이 온건계합파를 제압하고 이 급진계합파 세력들이 고종에게 가서 14개조 정강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대로 개혁할 거야! 라고 내놨지만 또다시 청군이 개입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이 3일 만에 끝나게 되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는 청나라랑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 누가 더 이권을 많이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다가 10년 정도 지난 1894년 드디어 우리나라 백성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시작한 게 이 동학농민운동이었죠. 즉 동학이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바꾸자는 반봉건적인 성격으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이 동학농민운동으로 또다시 전주선까지 함락되자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때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동학농민군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전주 화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일본군이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펼칩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청일전쟁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군도 진압을 하게 되고 경복궁에서 갑오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자신의 뜻대로 조금은 더 쉽게 많이 뺏어갈 수 있는 근대적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갑오개혁이 진행되고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더욱더 중국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러시아가 삼국 간섭으로 막으니까 우리나라가 친러내각을 잠시 했다가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병과 을미개혁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고종황제는 자신의 부인이 궁궐 한복판에서 시해당하는 거,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잠시 피신해요.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가 있는 아관파천이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이권을 가지고 열강에서 대표적인 나라 청나라와 일본이 경쟁했다면 이 아관파천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더 많이 빼앗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바꾸고 광무개혁을 실시하면서 구본신참의 원리에 따라서 또다시 개혁을 하고자 하고, 또 이 개화파부터 뿌리를 이어온 이 지식인층은 독립협회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와 일본의 약탈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 안에서만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1904년이 되고 드디어 그러면은 이 동아시아 패권을 일본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나라 우리가 꺾었어. 근데 러시아 너희도 우리랑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면서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세계는 깜짝 놀랍니다. 아이,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힘들걸?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이 러일 전쟁의 전쟁 양상이 점차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역이 일본이에요. 일본은 그만큼 군사력을 확장시키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제 러시아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조금씩 하나하나 약탈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청일전쟁 승리하고 나서 우리나라 한꺼번에 가지려고 했다가 열강들의 그 침략으로,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걸 한 번에 못 가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하나씩 갖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해요. 이 영토에 일본식 건물도 만들어주고, 일본 관공서도 만들어주고, 일본 군대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럴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904년 러일 전쟁 도중에 한일 의정서라는 거를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습니다. 야, 지금 서구 세력이 너네 조선 침략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는데 이 러시아랑 주로 싸우는 이 지역이 한반도 유역이야. 그러니까 한반도 유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군사 용지를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금 일본이랑 러시아랑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강릉, 속초, 포항, 부산 이런 데다 자신의 군사 부대를 기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일 의정서가 협정이 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조금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권리를 갖냐면 1차 한일협약이라는 걸 맺게 돼요. 자, 토지를 뺏은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구체적으로 약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펼쳤던 정치가 뭐냐면은 고문 정치라는 겁니다. 고문. 말 그대로 뭐냐면은 막 주리를 틀고 막 괴롭히고 이런 고문이 아니라 이 어떤 협정이나 기업이나 정책을 할 때 그 선구자로서 조금은 먼저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교사를 하는데 학생들과 상담하는데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은사님께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요즘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너가 아직 어떠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교직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할 때 학생들이 훨씬 더 좋더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을 상담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생님의 은사님이 선생님의 고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죠. 고종이라는 황제가 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고문, 일본에서 파견된 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어떤 수교를 맺고자 해요. 근데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일본 고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하는 거 맞아요? 왜? 일본은 이런 명분이에요. 너희들 아직 힘도 없고 외교적으로 너네 굉장히 부족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발전된 우리나라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고문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 고문으로 대표적인 인물로 스티븐스, 그리고 경제 고문으로는 메가타라는 인물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일본 사람인데 스티븐스예요? 아니에요. 스티븐스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왜 미국인들이 이렇게 왔냐라고 하면은 이 미국인은 친일적인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적 정책을 할 때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일본에 유리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경제 고문으로 메가타가 들어와요. 이따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이 메가타가 화폐 개혁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즉 우리나라 돈을 일본식 제1은행권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이야기. 네, 수업이 조금 끊겼을 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협약을 어쨌든 고문으로 메가터와 스티븐스가 와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간섭을 하기 위한 정치인들을 파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제 러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청나라도 밀어냈고 러시아도 밀어냈어요.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이 갔는데 크게 간섭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같은 이름이에요. 2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국가적 분쟁, 협정을 맺을 때 우리나라 대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대표가 나가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것들은 일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리고 정치인으로는 고문 정치보다 한 단계 올라가 통감 정치라는 게 실시가 돼요. 이 통감 정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고문은 가서 의견만 조율하는 거예요. 이대로 안 해도 돼요. 근데 통감은 중간 좀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이 통감의 허가가 떨어져야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 실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약탈하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통감으로 들어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통감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이토 히로부미가 한 을사늑약의 통감인 줄은 모르지만은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하얼빈역에서 그렇죠. 사살당한 그런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통감 정치와 외교권 박탈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더 큰 약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을사조약이라 부르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여러분들 그 뒷스토리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완용을 대표해서 이런 사람이 이 을사늑약, 을사조약을 맺고자 하는데 국왕의 황제 옥세가 필요한 거예요. 도장을 찍으려고, 승인을 하려고. 근데 고종 황제가 끝까지 버티면서 내놓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이 을사오적들이 그냥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그냥 조약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은 절대로 국제적으로 힘이 없다.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조약은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고종 황제가 우리 나중에 이거 배울 때 또 이제 저항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저항 나와요. 의병들의 저항도 있고 각종 저항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종이 크게 한번 저항을 해요. 야,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약탈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를 세계에 알리자 라고 하면서 이 헤이그라는 지역에,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지역에 특사를 보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유엔 총회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가 일본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얼마나 약탈하고 괴롭혔는지 발표하자. 그럼 세계의 열강들이 도덕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헤이그에 이준 열사를 비롯한 특사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일본이 그 회의장에 우리의 헤이그 특사 파견된 인물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이 사실이 결국에는 일본에 알려지게 돼서 1907년에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고 이제 1907년에 일본은 한일 신협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궁대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못 뺏겼어요. 외교권 뺏겼어요. 그리고 군사권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기후각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법권까지 박탈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910년 경술국치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1863년에서 1910년까지 전반적인 정치를 이제 근대사 정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양의 근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산업혁명이라든가 시민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팽창하고 이런 부분만 봤는데 우리는 어때요? 늘 빼앗기고 힘없이 당하고 약탈당하고 결국에 나라까지 빼앗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인들은 신민회라는 단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그 위정축사파를 시작으로 한 이런 유학자들은 이제 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 저항을 합니다. 그 신민회와 의병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중요한 내용은 이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어떠한 우리나라의 기본 권리를 빼앗겨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흐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동영상을 본 학생들은 반드시 다음 주 수업 해당하는 시간에 선생님과 줌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